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몽골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신 김정민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무당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샤만에 대해서 같이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 사바세계의 박수가 되고 싶은 신서우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오늘 의상이 멋집니다. 뭐 늘 그렇습니다. 화면이 잘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정민 박사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내보내고 난 뒤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출국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출국하십니까? 12월 5일쯤에 지금 하려고 지금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을 갈 겁니다. 카자흐스탄? 네. 예. 그 혹시 그 카자흐스탄의 그 샤만 쪽으로 뭐 좋은 데 있으면 그 여행 코스를 하나 만들어 우리 무당들 하고만 단체로.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항상 명당이라는 데는 그 성산입니다. 성산이죠. 예. 거기는 산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당들하고 같이 기도 겸 네. 또 중앙아시아 샤만들을 같이 공부할 겸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 한번 국리를 해보시죠. 근데 뭐 여름에 네, 그러면은 예.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코스를 한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만 가는 게 한 좋습니다. 20명 내외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가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저녁에 토론도 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만 데리고 갈 필요 없고 술 안 먹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람만 같이 가야 돼. 술 먹고 깽판치면 골치 아프니까. 술 먹는 사람 꼭 빼야 되죠. 그래서 여행 가서 술 먹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김 박사님, 저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애청자들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일본 젊은 애들 사람들은 그 한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은 카자흐스탄이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뻔히 보이는데 못 찾는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한데 우리가 보통 스탄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많이 생각합니다. 네네. 뭐 파키스탄 생각하고 근데 이 카자흐스탄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 코이카라든가 이런 외국의 구호 단체가 가지 않는 나라예요. 오히려 외국을 지원하는 단체이지. 그런 단체이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슬람이 강한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 건축물 구조나 이런 거 보면 네. 이슬람의 영향을 좀 받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그 종교 조사할 때 보면은 무속 인구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10%뭐 이렇게 소수로 나타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은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뭐 불교고 절 다니시면은 음. 점집 자주 가시고 그렇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카자흐스탄도 이슬람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뭐 무늬만 이슬람이에요. 태어나서 평생 모스크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이슬람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무속 같은 거 샤머니즘 좋아하고 결혼하면은 닭목에다가 이렇게 우리 결혼했습니다 해서 천 묻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개방적인 이슬람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그 많이 나는 저 광산물은 뭐가 있어요? 저 목화도 많이 납니까? 웬만한 거 다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나고요. 음. 제일 많은 건 우라늄.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 1등. 음. 그리고 이제 석유, 가스도 많고 목재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알기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죠? 국민 소득이 더 높죠 우리보다? 높지는 않은데 그래요? 꼭 마치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같습니다. 그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GDP만 넘지 사실 생활 수준 보면 한국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맞아요. 음식도 네. 우리가 풍부하고 네. 그런 것처럼 카자흐 사람들이 GDP 상으로는 우리보다 아래지만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김 박사님, 그 샤먼 부족 케레이라고 앞서서 전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네. 하셨지만 케레이 부족들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네. 그 부족 전체가 샤먼을 딱 이렇게 종교로 이렇게 신고 있는 그런 부족들인가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랬죠. 오늘날은 봉건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목의 전통이 오래 남아 있는 아랍인이라든가 서양인들 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 하면은 이 사람 빵 굽던 사람, 스미스 하면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듯이 원래 유목민 사회는요 부족별로 직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그 직업만을 답습을 했었어요. 대대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캐레이 부족을 유독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캐레이 부족은 그 유목민사에서 종교를 담당했던 부족이에요. 그 캐레이라는 그 말을 어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요? 그 캐레이라는 말 자체가. 그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발행한 카자흐스탄 130개 소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캐레이 부족의 캐레이란 명칭은 하카족의 언어. 하카족. 네, 아마 이게 중국의 하카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중국 하카족이겠죠. 그러면 네, 하카족의 언어. 근데 그 제가 지금 말한 하카족은 바이카로스에 있는 하카족입니다. 그 중국의 하카족은 일종의 묘족의 일부거든요. 원래 중국의 하카족도 자신들은 북방계라 얘기해요. 근데 근데 어쨌든 그 하카족의 언어에 까마귀를 상징하는 캐리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캐리아에서 캐레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상징하는 까마귀는 그 뭐 샤먼을 상징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까마귀냐? 일단 북방에 까마귀가 많은 것도 있고요. 북쪽 방향은 검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현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엔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 있죠. 즉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가장 그 으뜸이 되는 새는 까마귀라고 보지 않았나 봐요. 검었다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 창공을 나르는 까마귀가 십자가 있듯이 창공을 나르는 새는 까마귀 말고 독수리도 있고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꼭 까마귀라는 보다는 어떤 새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란 게요, 워낙 그 여러 전 세계의 광범위하게 분포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영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농경 민족화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 쓰는 게 아니라 닭을 씁니다. 그 예전에 그렇죠, 그 닭을 무당 썼죠. 그 부적 쓸 때 닭피를 썼다면서요? 닭 쓰죠. 그러니까 조류, 새로 이제는 공통분모가 나타나. 본래는 본래 부족 쓸 때는 흰 백말피로 썼어요. 흰 백말피로 백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흰 백말피로 쓰는데 흰 부족 쓸 때마다 흰 백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닭을 잡는 건데 닭은 아침 새벽에 꽃기어 닭이 울면은 날이 여명이 밝아지면서 네. 귀신이 도망가니까 닭의 피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는 의미로 닭피로 부족을 쓰는 겁니다. 예. 백마도 되게 중요한데 고대는 백마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백마는 귀하니까. 네. 그 백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신라 천마총에 보면은 천마가 하얗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하얗게 그렸을까요? 그건 조선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왕이 타는 말은 하얗습니다. 고대 스키타의 왕들이 탔던 말도 하얗고 그 죽었을 때 백마를 매장시켰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그 흰색을 숭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에는 그 왕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그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 봤어요. 자기가 생명이 태어났던 그 기원으로. 근데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거든요. 예. 그래서 북방 샤머니즘이 신목신앙이 있는데 그 신목신앙에서도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색깔도 하얘요. 하얗기 때문에 하얗죠. 자장이 그러니까 이제 말도 백마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연유가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쪽에는 자작나무가 이제 하얀 나무기 때문에 신성시하고 그걸 우리는 박달나무라 그랬어요. 하얗기 때문에 밝은 나무다는 네. 박달나무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했고 또 몽골에서 신목을 자작나무 위에 버드나무도 신목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민족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요. 각각 지우 지역에 자기네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써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까마귀라고 하지만 저희 프랑스 가면은 저기도 거위라든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본래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나무라는 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네. 매개체.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기독교의 기독교도 생명수,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 불교의 있습니다. 뭐 네. 뭡니까 보리수 뭐 이런 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샤먼 뭐 이 백샤먼, 흑샤먼 이렇게 되는데 그만 오방색으로 따지면 황샤먼도 있고 적샤먼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는가요 혹시? 그때는 방향 개념이 아닙니다. 예. 네, 그때는 방향 개념이 아니고요. 예. 그건 스키타이의 골품 제도,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고대 파미르에 살았던 사카족들, 사카족들도 골품 제도가 있었는데 카자흐인들은 그거를 아쿠스액주의에서 그래서 흰뼈 제도라고 부릅니다. 흰뼈 제도. 그러니까 골품, 골품. 똑같이 뼈라는 의미가 단어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상위 계층은 황금색 옷을 입고요. 최상위 계층. 네, 그러니까 황제죠. 네. 그다음 그 밑에 귀족들, 그다음 왕 계급들은 적색 옷을 입고 적색.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는 건 이제 무사 계급이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 네. 장군들. 그리고 종교 계급은 흰색. 흰색. 그리고 평민 중에 유목민족은 푸른색. 그래서 보면 유목민족들이 뭐 콕토르크에서 푸른 늑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목민은 푸른색을 상징하거든요. 푸른색.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황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 황색. 네. 그러니까 이거 농사 짓는 사람하고 황제 옷하고 구분이 잘 안 되겠어. 다 같은 황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황제하면은 마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최고의 지도자들이 입는 건 금색이고요. 음. 농민이 입는 건 노란색입니다. 달라요. 금색과 노란색 구별이 분명히 지어져야 되겠구만. 지어져야 됩니다. 네. 지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샤머니즘에서 그래서 가장 몽골 사람들은 레벨이 낮은 수준이 낮은 샤머니즘을 황색 샤머니라 불러요. 그건 이제 그 불가촉 청민 해갖고 뭐 불교랑 연계돼서 그렇다, 뭐 잡종 종교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때 황색 샤머니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금색이라는 것은 이제 오방에서 주황이 황이니까 네. 거기서도 또 유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좀 해보네요. 그러면 북방 샤먼들 중에서 그럼 최고로 치는 거는 흑 샤먼을 최고로 치게 네. 되죠. 북극성을 상징하니까요. 제일 가깝게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우리 저기 한국에서는 보면 샤먼들이 보면 바다가 있고 삼면에 바다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물을 많이 접하는데 이 북쪽은 물보다도 무엇을 대체해서 다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를 쓰지 않습니까? 우유를 네. 쓴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카자흐스탄 그 큰 호수 이름 뭐죠? 바이칼 호수인가? 아, 거기는 바라시 호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네. 큰 호수가 주변으로도 혹시 뭐 샤먼들이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몽골 홉수골. 아, 예. 몽골 홉스골이요. 네. 네. 카자흐스탄 쪽은 현재 샤먼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인들이 다 죽여서 없고요. 네. 몽골 쪽에는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데 홉스골이라는 지역에 가면 샤먼 성지가 있어서 그 주변 호수를 주변으로 있고요. 그 신은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호수의 신이 있습니다. 물의 신이 있어요. 물의 신이 로스라고 해가지고 네 산의 신도 있고 그러니까 산의 정령, 호수의 정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구를 놓고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이 북방 샤먼들 중에 특히 카자흐스탄이나 뭐 몽골 쪽 그쪽에 보면은 지대가 제일 높은 곳에 있다라고 추측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생각하는 그 샤먼의 성지라는 거는 네. 북쪽으로 가깝게 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북극성에 가까울수록 더 영험하고 힘이 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과 가까워진다 생각하듯이 네. 북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북극성과 가까워진다. 적다시 북극성보다는 북두칠성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저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북두칠성은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우리가 당연히 북두칠성 많이 나오는데 그 북두칠성이 기독교식 개념을 하면 예수가 아닌가라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두칠성을 연구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 북두칠성을 북극성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문헌적 기록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북두칠성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북두칠성을 북극성을 불렀다. 그런데 6.25 시대에 들어오면서 북극성이 하나니까 제왕 임금으로 상징되면서 우리가 북극성을 너무 그렇게 많이 이제 찾는데 그거는 하나의 임금으로서 한 상징적인 거지 인간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그건 좀 더 공부를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그리고 이 북방 샤먼들은 저희들처럼 의식을 할 때 향을 피우거나 막 초를 키거나 그런 의식을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가요, 혹시? 하는데 원시적인 형태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입니까? 향의 기원이 네.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 향나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향나무 정확한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향나무 같이 생긴 나무 이파리를 건조시켜서요. 거기다 바로 불을 붙입니다. 바로 불을 붙인다. 네, 그 그게 부두 집으면 향의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네, 그게 원래 오리지널 향의 기원이 아니었나 좀 보거든요. 그 나무를 그 태우면 향 피우듯이 그런 냄새가 나요. 연기가 나면서. 아니 향나무 네. 자체 그냥 피우면 네, 향나무죠. 그걸 그대로 태웁니다. 그냥 말려서. 우리가 이제 향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향로에다 나무로 잘라서 이렇게 얹이잖아요. 네. 그러면
향 냄새를 나면서 네. 연기도 나고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이거 꼽는 게 아니라 향을 그렇네요. 얹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 그런 식으로 향은 하나요. 본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궁금한 게 북방 샤먼하고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하고 이 뭐 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 중에 이 색감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미 인디언들이 예. 이 시베리아 쪽에서 건너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돼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비슷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야쿠티아 샤먼들입니다. 우리가 그 만주 위에 사하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야쿠티아. 거기가 갔고요. 또 누가 갔냐면 아이누족입니다. 홋카이도. 홋카이도. 셋은요 똑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좀 다른 형태를 갖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그 원인을 유교의 영향이라 봐요. 아 유교의 영향이. 예를 들어서 그 장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장성. 예. 우리는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있는데 천하대장군이 남자죠. 네. 근데 그 천하대장군이 관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원래는 관모가 아니라 분명히 새였을 겁니다. 아 이게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안이나 새 날개였다. 그렇죠. 새 이렇게 날개. 십자가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친 음. 그 아메리칸 북미에 들어가면 음. 그런 장승이 많은데 음. 그 새 모양 자체가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뭐 천박하다 이런 식으로 돼서 자꾸 이렇게 파괴를 당하니까 감모처럼. 유교의 음. 관모로 바꿔버린 음.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을 세워서 새 날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래 새 날개에다가 뱀이 올라가야 돼요. 장성이 인디안들 장성들은 새 날개에다 뱀이 올라가고 이렇게 네. 얼굴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유교에서는 선비들이 그걸 안 그래도 천시하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선비들이 좋아하는 유교식 그렇죠. 스타일로 좀 관모로 바꿨다고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를 변형이 관모로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다 볼 네.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캐나다 그 밴쿠버 딱 공항에 딱 내리면 제일 먼저 인디안 장성들이 쫙 서 네. 있어요. 왜 그게 우리나라에 없냐? 음. 첫째, 그건 목지였기 때문에 음. 고려시대 이전 건 다 사가서 음. 없어졌고 그 이후 거는 다 유교식으로 바꿔서 오늘날의 장승이 정착되지 음.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왜 혹시나 미륵이나 돌로 이렇게 딱 해놓지 왜 그 돌로 할 생각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 그 장승 만드는 네. 거요? 그 장승 만드는 거는 거기 그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경우 그건 왜 돌로 하지 나무로 합니까? 아 그렇네 그것도 또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목이라는 의미야. 신목. 그렇습니다. 하늘과 아, 이제 나무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서 신하고 인간을 맞습니다. 연계시키는 네.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는 길, 통로, 신과 통할 수 있는 통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나무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기는 거고 나무가 모든 종교에서 꼭 등장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한국 샤먼이 이렇게 뭐 북방 샤먼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래 슬슬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김 박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그 어원 중에 비슷한 점이 많이 이래 매치가 되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의식을 하는 것들 중에 북방 샤먼들은 꼭 문제가 있어서 의식을 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정일이 다가가면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레일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굿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합니다. 하죠. 생일 굿이에요. 아, 그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생일이 굿이다. 생일 파티가 굿입니다. 생각도 사실은 굿이지, 그럼. 관홍상제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일은요 음. 다 굿이에요. 음. 말로는 뭐 무당무당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일 안 챙기면 화내고 하는 거, 굿 안 하면 열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대화돼서 우리 생활에 정착되어 있는 여러 그 샤머니즘의 전통이 있는데 우린 그걸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만들이 등장해서 직접 하는 것만 네. 굿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대 살아가면서 거치는 통과에는 모든 게 굿이고 샤만. 네. 그러니까 몽골 샤만들은 우리나라 이제 무당들과 들려서 샤만을 본업으로 샤만으로 이거 생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죠. 투잡을 띱니다. 그렇죠. 투잡이죠. 네. 샤먼 의식도 하면 그러니까 무당이기도 하면서 일반 직장을 같이 다녀요. 회사원인데 주말에는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인데 맞습니다. 특정한 날 샤먼 의식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그 베트남 쪽에서도 랜동들이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세스무 이제 일종의 세스무인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잡을 뛰다가 특정한 날에 의뢰를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도 못 불리면 투잡 뛰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제자들은 뭐 투잡을 뛰면 저 못 불린다고 소리 듣고 뭐 지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얘기 말씀 들으니까 투잡을 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원에 대해서는 이 몽골이나 북방 샤먼들이 크게 없다는 뜻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60년대 이전에 50년대 이전에 무당들은 투잡 뛰었어요. 농사 짓다가 손님 보는 거지. 그쵸. 맞습니다. 뭐 지금 진도 쪽에 전라도 진도 쪽에 가면은 보면은 논매고 밤매다 단골레 찾으면 가고 그렇죠. 진옥이 곧다고 식긴 곧다고 하시는 거 봤는데 유목민도 똑같습니다. 양치다가 네. 날 되면은 굿하고 그래요. 본래는 옛날에는 샤만들은 투잡을 뛰는 거예요. 네. 투잡 뛴다고 해서 꼭 못 불리는 게 아니고 왜 이걸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하고 이거는 하나의 내가 하늘을 봤던 소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걸로 돈 벌겠다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아주 이상하게 네, 맞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변질돼서 굽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꼭 군만 한다고 해서 변질했다는 건 아닌 거 탐욕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너무 매달리면은 그렇지만 뭐 우리는 신령님 모시고 다른 일을 하면은 뭐 어떻게 신벌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앞으로 투잡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군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건 아까 했듯이 그 관홍상제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거에서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이제 절기상으로요.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일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하늘의 기도를 지내는 좋은 날 하는 그 제천 의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옛날 때 샤머니즘이라는 건요. 종교가 지금처럼 모든 거를 지배하려고 어떤 전문화된 직업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의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생일도 그렇고 생일하면 옛날 때 어땠습니까?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밥 먹이죠. 국 끝나면 뭐 합니까? 그 남은 음식들 샤먼이 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배 터져 죽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음식들을 끌어 모으면요.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상시에 부자들한테 야 너 돈 좀 내놔 그러면 절대 안 내놓는데 그럴 때 주면은 기꺼이 내놓습니다. 야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회 복지 기능을 할 때 가난한 자 부자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할 때에도 그 재래의식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일종의 샤머니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마을 사람들의 그 갈등을 해소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다시 말해서 굿 현장이 우리나라의 그 도당꽃이나 대동꽃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힐링의 장소도 제공해 준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김 박사님 이 북방 샤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유목민들이나 뭐 샤먼들을 만나러 이제 직접 됐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 환대받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연구하시러 뭐 다니시면서 그 한국인으로서 연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가면은 선교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일단 한국인이면 경계부터 합니다. 당신은 교회민들아 그럴까? 네. 여기 왜 왔냐? 그 찍어갖고 우리 몽골 샤머니즘을 찍는 게 아니라 몽골 샤머니즘을 나중에 선교 활동에서 봐라 이 미개한 종교들 이런 것식으로 엉뚱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죠. 지금은 좀 환대받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야 뭐 이제 많이 활동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니까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그 한국의 그런 각종 샤머니즘의 기원이 북방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나라던가 비슷한 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이제 저는 좀 배우려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몽골보다 나은 선진국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전통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기꺼이 또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나 몽골이나 이제 이런데 또 우리나라 궁궐 같은 데도 보면은 들어갈 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해태나 사자나 뭐 개가 서 있잖아요. 네. 개가 서 있고 그다음에 가면은 또 뭐
카미나리 같은 번개가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본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김 박사께서는 이제 천국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 네. 거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절이라던가 교회 건물들의 그런 배치의 구조를 보면요, 별자리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샤머니즘은 별에 대한 그렇지. 신앙이니까요. 예. 그런데 보면 그 절이나 그 교회를 가는 길 자체를 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따고 가는데 은하수를 보통 따라간다. 네, 우리가 죽으면 북극성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윤회 사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윤회가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힌두교식 방식과 불교식 방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식 방식은 윤회관입니다. 불교에도 당연히 있죠. 근데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해탈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탈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하수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시리우스. 예. 네, 그게 우리가 큰 계자리라 불러요. 그 옆에 계자리. 작은 계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원을 절을 들어갈 때 보면 앞쪽에 코끼리를 놓을 때도 있고 해태를 놓을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리우스 별자리를 상징하고 그 별자리를 통과하면 나오는 별자리가 뭐냐면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그 오리온 별자리가 불교에서는 그게 사천왕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천사로 묘사가 되는데 그 유럽에 있는 성당이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이상향으로 바라봤던 플레아디스라는 별자리가 나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대로부터 샤먼들은요 그 플레아디스를 천국이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필라데스는 우리나라면 점생이 별인데 네, 여러 영혼들이 모여 있는 네. 그래서 천국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 윤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북극성 지구를 인간이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영원한 그 인생의 수레바퀴로 또는 윤회. 근데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다고 해서 플레아디스로 간다고 봤는데 그게 왜 해탈이라 그러냐면요. 플레아디스는 우리 은하계가 아닌 다른 은하계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행성이다. 이 은하계를 우리가 있는 이 반복되는 은하계를 벗어난 다른 세계로의 그 어떻게 보면 차원의 그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닌가 해탈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은하수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늘 배를 타고 가는군요. 맞습니다. 요산강 건너가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기독교는 요단강, 우리는 우리는 황천강. 황천강, 우리는 12강 뭐 이렇게. 다 이게 그게 그 다 말입니다. 은하수를 뜻하는 얘기는 그죠. 은하수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 구달 때 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은하수를 건너가는 거고.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도 죽으면 안에다 거대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음. 그거 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은하수를 죽음의 강, 이집트에서는 죽음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강. 그 강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리고 신라에서 발견된 고분 속에서도 배가 발견됐습니다. 조각한 배가. 그랬어요? 네. 신라 어디서 발견됐어 거기? 그 신라 고분이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아. 배 조각을 한 이게 진흙으로 만든 배들이 무덤에 있어요. 예. 그럼 그거 왜 집어넣냐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천마를 타고도 가지만 음. 배를 타고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은하수를 지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리우스를 다 거치잖아요. 네. 그 시리우스는 이제 우리말 서양 별자리로 시리우스고 우리는 천왕성인데 네. 이리 별자리, 넉대 별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리우스와 우리 샤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 일단 한국 쪽보다 되게 몽골만을 기준으로 하면 몽골에서 가장 지금 큰 축제는 나담 축제입니다. 나담 축제죠. 7월 한 중순쯤에 하는 축제인데 이게 한국절기라면 복날이에요 그때가. 근데 그 복날에는 어떠한 천문학적 현상이 있냐면요.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뜰 때 천랑설과 함께 뜹니다. 그때가. 복날 전후에서 그 초복, 중복, 말복 그 사이겠네요. 네, 그 사이에 태양이 시리우스 벨이랑 따로따로 뜨다가 그때는 동시에 거의 떠요.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서양 점성학적으로요. 점성학적으로 7월 중순에 태어난 사람은요. 힘이 세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 서양 점성학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은 장군, 무사의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같다고 보는 게 왜냐면 7월 나담 축제 때 뭐 하냐면요. 활 속에 말 타기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씨름하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7월 달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전사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12세, 18세가 되면은 그
씨름대, 즉 올림픽 같은 게임을 해서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서 무장으로 삼고 하는 그렇죠. 그 풍습이 오늘날 나담 축제로 현재 정착돼 있는 거죠. 그럼 시리우스하고 우리 샤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 전사라고 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음. 중앙아시아 그 투르크 전설에 보면 아쉐나라고 해가지고 아시나. 예. 네. 그 늑대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늑대가 시조신이에요. 그래서 늑대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스스로를 늑대 전사라고도 부릅니다. 동해안 구에서 아시나를 모시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아시나 모시자. 네, 아시나 모시자. 아시나 모시자 그러는데 그게 바로 늑대 신 시리우스에서 온 그런 관련이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죠. 그럼 왜 우리 경주에 가면은 선덕여왕 능이 낭산에 있잖아. 낭산. 낭산이 바로 천낭성이거든요. 그 시리우스는 개잖아요. 네. 그럼 개하고 개고개하고 뭐 우리 개를 잡는 의미가 뭐 좀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 성체를 먹죠. 그거를 성체.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을 잡아먹은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성체는 뭐냐면요, 태양을 먹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 설날에 떡국 먹지 않습니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는다 그러죠. 태양을 한 해를 먹었기 때문에 한 살을 그렇죠,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떡국은 동그랬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이라도 커 보이라고 옆으로 자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떡 모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동지 팥죽 새알쌤 똑같다는 의미죠. 똑같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걸 먹는 의식은요, 바로 빛의 기운, 어떤 좋은 거를 먹는다는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례할 때 동그란 과자를 주잖아요. 네. 그게 바로 태양을 먹는 의식. 태양을 먹는 의식. 그러니까 복날에 개를 잡아먹는 것도 그러한 강인한 그러한 무사가 되기 위해서 시리우스의 정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가 그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리우스가 태양하고 같이 뜨면서 일직선을 이루어가지고 네. 태양을 삼키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죠. 태양을 삼키니까 농사짓는 뭐 하든 모든 인간들은 태양이 가장 중요한데 시리우스 별이 태양을 삼켜버리니까 그래서 복날 개를 잡아서 그렇죠. 태양을 못 못 삼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맞습니다. 잡는다. 그것도 네. 그래서 우리 옛날 동학 석도면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태양을 삼키니까 너무 뜨거워서 뱉어내고 달을 삼키니까 너무 차가워서 뱉어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 게 다 시리우스 별하고 그러니까 천문학 현상을 이야기로 민담으로 만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우리의 이야기를 민담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자,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바라보는 한국 무속 문화, 무교 문화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듣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산신 또 한국의 강원도의 화전민을 연구했는 박사들이 다 외국 분들이에요. 외국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이제 무교인들이 이 무속을 이해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요. 저는 무속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요, 그 한국의 불교는요, 별로 이게 학문적인 그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동양 사람들, 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보통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양한테 기계 문명은 질증으로도 정신 문명은 뛰어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요, 불교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합리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공부했고 그거를 지금 철학과 물리학에 맞춰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무속을 바라보는 입장때요, 우리나라가 저는 되도록이면 천문에 많이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 과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 포함한 이 동양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양인들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시각에서 그러한 풍습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복날에 개를 잡아먹는 거, 전 아까 얘기했던 천문 현상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지 그거를 우리가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개를 먹어서 복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자꾸 나가게 되면요, 이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과학적 근거가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무속하시는 분들도 그 재래의식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것을 상징한다던가 이것은 무엇을 한다던가 이게 체계적인 학문적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없이 무슨 실력이나 이것만 이야기가 되면요. 그건 맞아요. 예. 되게 애매하고 예, 애매해. 이게 굉장히 일반 요즘 같이 대학교까지 교육받은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미신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의 소리 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가 왜 약화됐습니까? 서양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맨날 네. 하나님 예수만 네.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과학적 시각이 접합이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의미,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언제 어떻게 왜 시작했는가 그런 그렇죠.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이거 우리가 우리 무속에서 사용하는 그 부정을 칠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듣는 거죠. 여기서 예. 의미 부여나 모든 이런 의미 부여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나 모든 공부들은 사실 지금 현존에 있는 신 선생님들 30년씩 되신 분들도 잘 의미 부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우리 상고사 얘기를 우리 쭉 공부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이렇게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승재 선생님이 책을 써내는 그 내용하고 일치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우리 김정인 박사를 안지는 몇 년 됐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지는 뭐 작년부터인데 김정민 박사는 이제 한국의 우리 무당들의 한국의 무속을 잘 모르지만 중앙아시아 무속을 많이 접하고 많이 공부를 해서 전문하고 많이 연결시켜 놨고 그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 나는 중앙아시아 샤먼을 잘 모르지만 다 한국의 우리 무당들하고 다 통하고 네네. 네. 다 이야기가 금방 해소되는 거예요. 금방 이건 같은 계통이고 같은 의미에서 시작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무속이 우리 무교가 정말 미신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가 왜 개고기를 왜 안 먹냐? 개고기를 먹어서 안 먹냐? 개고기를 불교 때문에 안 먹는다. 뭐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옛날에 총나라에서도 그냥 복날 되면 개고기를 잡아서 개를 잡아가 다 문간에 다 걸어 놓던 그런 풍습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애청자 여러분, 이 김정민 박사와 우리 또 조승재 선생님의 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공통된 부분이 좀 많고요. 또 특히나 상고사의 무속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날 수업이 7시에 진행이 되는데 또 초대 교수님을 우리 김정민 박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한번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은 그렇죠, 방법인 것 같고. 그것도 좋죠. 예, 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제가 하는 상고사의 무속 상고사 속의 무속 이야기 그 강의 때 매주 화요일 날 해요. 저녁 7시에 네. 하니까 오늘은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 네. 화요일 날 우리 김정민 박사 이야기 하는 걸 하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질문을 해보죠. 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네. 그 상징물들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 박사께서 중앙아시아에서 보고 느낀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상징물들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까마귀 새가 있고요. 네, 까마귀. 그다음 나무. 그다음에 그 말. 보통 이제 백마를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번개가 있습니다. 네, 번개. 예. 예. 그리고 염주도 있습니다. 이런 네.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은하수를 상징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무지개도 있고. 네, 무지개도 있고요. 무지개도 있고 또 불도 있고. 은하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베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게 무당이들이 입는 오방색 그 색동저고리. 그리고 흰색 소복은 은하수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옷들을 그렇게 색깔을 접합해서 또 하고요.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쭉 있습니다. 까마귀 김 박사는 까마귀, 네. 무지개, 손, 은하수, 불,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까마귀와 무지개, 손, 은하수, 불, 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까마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네.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고 네. 그 나무는요 물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신의 통로로서 그 하늘을 연결하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강할 수 있는 통로고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통로로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골 샤먼들이 옛날 때 그 신탁을 받을 때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아,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그렇게 해요. 저기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그 나라에는 신 내림굿을 할 때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하루를 지내야 돼요.
12시간. 파푸마 뉴기니 이런데 그렇죠. 나무에 살을 묶어놓고 네. 12시간을 지내야 돼. 자동으로 터지겠네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처가 깨달음을 할 때 보리수, 뭐 예수는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신과 연결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웅천하 신단수에서 내려왔듯이 네. 똑같은 거죠. 예. 손은 또 손. 손이요. 햇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햇살. 음. 햇살 그러니까 아까 하늘로부터 이야기했듯이, 태양으로서 예. 내려오는. 네. 그래서 천수천안은 손이 천기라는 게 아니고 천수는 햇살. 네. 손이 햇살로서 모든 걸 감싸한다. 네. 또 그러면 눈도 결국은 같은 햇살 의미가 되겠네요. 눈은요 그 북극성을 상징하는데요. 북극성, 왜냐하면 태양과 다르니요 음. 뜨고 지지만 북극성은 계속 떠 있습니다. 지금도 낮이지만 하늘엔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래서 전시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사탄의 눈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북극성을 눈이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은하수가 지나가는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두 개의 원이 만나는 부분이요. 약간 타원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북극성이거든요. 그래서 눈처럼 보입니다. 그럼 은하수는 또 어떻게? 은하수는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계단. 그래서 천국의 계단. 33 대천대계 불교에서 얘기하죠. 네. 여기에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알수가 33개입니다. 이슬람인데 알라신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럼 33이라는 숫자가 알라 또는 33개가 해서 부처의 그 해탈 이상향을 가는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은하수에 걸쳐진 별자리의 개수가 33개입니다. 그 33개의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면 북극성을 만나거든요. 야곱의 사다리. 그렇죠. 프리메이션은 야곱의 사다리가 유대교에서는 그걸 야곱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은하수. 은하수. 그리고 아까 저 종을 보면은 티베시나 저기 야크나 이런 목에 이렇게 종을 달아놨던데 그건 무슨 의미를 그러니까 소리는 고대인들은 그 천둥을요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가 그게 번개가 쳐서 온다. 그럼 야크 목에 달아놓으면은 악기 잡기를 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뭐 신을 부를 때도 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야크나 참하고도 마방들 목에 방울 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이 야크를 보호하고 내 가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울을 담는 거. 방울은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신을 부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구렁거리가 쓰러졌을 때 방울 흔드는 의미와 똑같다. 예. 그리고 그 약간 소를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천문이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리슈나 신을 묘사할 때는 흰 소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그 하토르라는 신도 소로 묘사돼요. 신농 신은 소로 묘사됩니다. 신농 씨도 소, 네, 치우천왕도 소. 이렇게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유태인들 유대교의 고대 신은 바알 신으로 소입니다. 소는 바로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타우루스를 상징합니다. 소는 태양신이에요. 내가 소를 태양신으로 내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 사진 작가들한테 얻었어요. 사진 작가들이 일출을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소머리 뜬다 그러더라고. 솥불 뜬다. 근데 깜짝 놀랐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물이 끌어올리는 걸 보고 소머리 솥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집트에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바로 태양신이다. 소머리가 태양신이고 솥불이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지구천왕의 신은 다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신의 이미지는 황소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예수가 물고기에 알러브 지저스에서 물고기를 묘사하고 불교도 쌍어도라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를 그려놓고 부처님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고등 종교는 물고기 자리를 대표하는 종교입니다. 태양신 종교입니다. 김 박사님하고 조 선생님 두 분을 보면은 필드웨이를 직접 막 뛰시면서 이렇게 몸소 겪으신 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 선생님도 굿도 많이 보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샤먼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북방 샤먼하고 지금 저희들이 조 선생님 제일 많이 접하는 게 황해도굿이지 않습니까? 두 부류를 봤을 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은. 그래 지금 북방 샤먼하고 황해도굿의 의식은 형식은 많이 달라요. 형식은 우리 황해도굿은 신을 모시는 국거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다양한 의상에다가 다양한 화려하고 신명난 악사들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북방 샤먼은 단순하죠.
악사라는 개념이 없이 본인이 북을 들고 본인이 접신하고 본인이 탈원 현상을 일으켜서 쓰러졌다 난 뒤에 공수를 주고 다시 또 쓰러지고 다시 자기 혼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샤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회적 기능은 한국이나 북방이나 똑같다. 치유의 현상, 인간들에게 치유를 해주고 인간의 희망을 주고 또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단계를 시키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같이 나눔과 같이 회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 샤만하고 우리하고 이제 본래 신을 접신하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은 유목 사회고 우리는 농경 사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또 아쉽지만은 무속 이야기 중에 상고사의 무속 이야기하고 우리 김정민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무식한 무당보다는 알고 다 배워서 습득해서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알고 진행하는 그런 무당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도 제발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무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특히 항해도굿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뭐 한양굿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런 일이 아니 벌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김 박사님께서도 외국의 카자흐스탄 쪽에 이제 이 샤먼을 연구해 오셨지만은 물론 우리 기본 무교를 뺏긴다는 그 개념보다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도 꼭 박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무교인들도 공부해서 박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당들이 꼭 점만 보고 군만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활동 말고 무당들 활동 스펙트럼을 우리 확 넓혀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우리 무당을 바라보는 시각 달라지는데 그 유목민족들은 늘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무슨 원칙이나 이동하면서 걔들이 샤만적인 무슨 의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이동생활할 때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에도 도로가 있고 규칙이 있듯이 유목생활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 물론 많이 파괴됐지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 고대 어떤 샤먼의 성지 예를 들어 옛날 때는 주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목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종교적으로는 자신과 그러니까 천손민족이니까 별을 일치화시키는 그런 행동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는 바로 여러 각양각색의 지형, 사막, 산, 평지 이런 지형에서 여러 부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든 데 산 사람들은 좀 좋은 데로 이동하고 이런 로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그 하늘의 천문 원리를 샤머니즘이란 종교화시켜서 많이 써먹었었습니다. 그냥 질서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질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유목민족들이 그러면 장소를 옮길 때 하는 의식이 있고 그 도착해서 하는 의식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이제 물론 우유나 이걸 뿌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유목 그 게르를 짓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지신밟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 땅을 가족들이 쭉 밟으면서 터다지기. 그러니까 우리의 텄대감 놀리는 거지. 텄대감 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네요. 그러면 텄대감 있죠. 우리도. 그걸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유를 뿌리고 하면서 뭐래도 터줏대감이 되네. 하여튼 그 지역 그렇죠. 땅에게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좀 정착해 살겠습니다라고. 네. 그런 의식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텄대감 노는 게 바로 이제 몽골 유목민족들이 도착해서 개를 짓기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우유를 뿌리면서 그런 의식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김정민 박사를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김정민 박사님,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을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느낌이? 이게 이제 몇 번 아닌 두 번째인데 굉장히 떨리고요. 떨려요? 네, 좀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방송을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은 떨려서 다음에는
늘 방송 끝나가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네. 다음에 더 잘 준비하겠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정말 잘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 선생은 모처럼 우리 김정인 박사하고 방송을 하니까 뭐가 확 신경이 예, 느는 거죠? 예. 많이 배운 거죠? 느낌이? 예. 좀 부끄러운 점도 있고요, 사실. 예, 그리고 또 김 박사님 다시 모시고 조 선생님 모시고 음. 밖에서 야외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네. 이렇게 대담을 쭉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제가 또 기획이 또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정인 박사님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뵙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뭐 방송 저희도 맨날 해도 그렇습니다. 떨릴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근데 다 실수를 하셔도 이 갖고 계시는 배워갖고 습득해가 계시는 이 하나만큼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네. 이 신을 모시고 사는 이 제자로서 부끄러운 점 이런 점 앞으로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김정민 박사를 모시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서우 선생님께서 많이 배웠다 그럽니다. 물론 김정민 박사도 또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샤만과 북방 샤만에 대해서 또 많은 비교 공부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자, 아이고.